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보 합동조사단이 국토부와 LH 직원 14,000여 명을 조사해 투기 의심 사례 7명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여야는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부동산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시흥시 의원과 광명시 공무원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경은 수사협의회를 열고 한 라인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접종 대상은 늘었지만 모더나와 얀센 등 백신 도입 시기가 밀리면서 4월 백신 부족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달 경북 구미 원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는 아랫집에 살던 외할머니였습니다. 경찰은 외할머니가 딸과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아 바꿔치기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외할머니는 출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윤 총장은 이제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정치권에 진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언론 창구로 기자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수도권 초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으면서 올 봄 들어 처음으로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대기 정체로 초미세먼지는 주말까지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국회의원 투기 조사를 화두로 잡아봤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이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를 전수조사하자고 하자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이 한번 해보지 뭐 300명 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사실상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 절대 빈말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말로 대충 때우는지 아니면 진짜로 철저히 조사해서 그 결과를 공개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 국민의 분노와 박탈감은 이미 극에 달해 있거든요.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1차 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됐는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별로 없었죠. 14,000명을 조사한다며 요란했는데 기존에 알려진 13명 외에 7명만 새로 추가됐거든요. 또 국토부나 청와대에서는 혐의자가 아예 한 명도 없었고 모두 다 LH 직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조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1차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LH와 국토부 직원 14,000여 명을 대상으로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토지 거래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 사례를 포함하여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의심 사례 13명에서 7명을 추가로 찾았는데 모두 LH 소속이었습니다. 투기 의심 지역은 15명이 광명과 시흥 땅을 사 가장 많았고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 등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의심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추가 확인된 사례 중에서는 한 명이 8개 필지를 사들이거나 한 개 필지를 LH 직원 4명을 포함해 22명이 공동으로 매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청와대도 비서관급 이상 직원과 가족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나머지 직원과 가족 약 3천여 명에 대한 조사 결과도 이르면 다음 주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차명 거래 등 각종 투기 의혹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꼭 처벌받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경질 가능성까지 처음 시사했죠. 그런데 청와대에선 익명 거래 내역도 조사했느냐 하는 기자의 질문에 그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알겠느냐고 했습니다. 다음 조사까지 지켜보라는 얘기겠죠? 조경진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 조사 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이다. 이잡듯 샅샅이 뒤져내겠다면서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범죄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빗대가며 가혹할 정도로 수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불법 투기 행위를 한 공직자는 곧바로 퇴출, 투기 이익은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빠짐없이 환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단초가 된 LH를 향해서는 해체 수준의 혁신을 예고했습니다. 그야말로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그런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혁신하겠다 이렇게. 그간 변창흠 경질론의 말을 아꼈던 정 총리지만 확인된 투기 의혹 20명 중 11명이 변 장관의 LH 재직 시절 벌어진 것이란 대목에서는 경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내놓은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책에 대해 국민적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구체적인 방법 제시는 부족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땅 투기 의혹 발표에 고작 투기꾼 7명 잡자고 폐가망신 거론하며 법석을 떤 거냐. 가장 중요한 차명거래 조사는 엄두도 못 내고 LH 직원으로 꼬리만 자르고 몸통을 살려내는 데 성공했다며 비꼬았습니다. 또 문제 터지면 엄벌하겠다고 겁박하면서 정작 밝혀진 민주당 의원들이나 민주당 소속 의왕시장, 시흥시, 하남시 의원 등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직후 비판 여론을 감안한 듯 정부는 여러 차례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현황을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금주 중 1차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막상 뚜껑을 열자 자진 신고자 1명을 포함해 투기 의심자 7명을 찾는 데 그쳤습니다. 개인 정보 제공을 거부하다 뒤늦게 동의한 직원은 물론 퇴직자들도 조사 결과 발표에서 빠졌습니다. 당장 야당은 맹탕 조사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몸통은 놔두고 꼬리에 불과한 국토부와 LH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과연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이번 발표가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LH 조사 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입니다.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하여 이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차명거래 등 각종 특이 의혹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 등 10만 명 안팎에 대한 점검은 특별수사본부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오늘 추가로 투기가 의심된다고 발표된 7명은 그럼 어디에 땅을 샀을까요? 광명, 시흥을 비롯한 주요 신도시에서 골고루 나왔는데 한 명만 빼곤 신도시 주변 땅을 샀습니다. 신도시 지역은 국가의 땅을 넘겨야 하지만 그 주변은 오히려 가치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임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과천시 과천동의 1122제곱미터, 약 340평 크기의 한 밭입니다. 과실수가 빼곡히 심어져 있고 설치된 비닐하우스도 눈에 띕니다. LH 차장급 직원인 A씨는 과천지구가 지정되기 1년 반쯤 전인 지난 2017년 5월 가족 4명과 함께 이 밭을 사들였습니다. 당시 매입 가격은 10억 8천여만 원으로 이 과정에서 약 6억 원을 대출받기도 했습니다. 와서 일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일요일마다 와서 풀 메고 뭐. 이 밖에 정부의 1차 조사 결과 이곳을 포함해 모두 7곳의 투기 의심 사례가 새로 드러났습니다. 지역별론 광명 시흥에서 2명 늘어났고 고양시 창릉 2명, 남양주시 왕숙, 하남시 교산, 과천시 과천에서 각각 1명씩 추가됐습니다. 과천 신도시의 수용 예정 지역을 산 A씨는 합동조사단에 자진 신고했고 나머지 6명은 신도시로 수용되지 않은 주변 땅을 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도시 주변 지역의 땅값이 더 많이 오른다는 관례를 감안하면 신도시 정보를 확보해 투기에 나섰는지 여부를 집중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이번 조사는 수도권의 3기 신도시 예정지가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에도 개발 호재는 많죠.
그래서 지자체 공무원과 시도의원 모두를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LH뿐이겠냐 이거죠.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종시 한 농촌 마을에 조립식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2018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확정되기 직전 외지인들이 들어와 지은 집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재작년이 저기요. 이맘때서부터 짓기 시작해갖고 1년 만에 이거 다 진 거예요. 여기 새로 진 건 다 외지 사람이에요. 이 일대에만 이런 조립식 주택이 10여 채 지어져 있지만 대부분 집에서 사람이 실거주하는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실제 해당 부지의 거래가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 집중돼 투기 의혹이 있는 가운데 세종시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소문도 퍼졌습니다. 이렇게 공직자 땅 투기 의혹이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각 지자체도 부랴부랴 자체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특별조사팀을 꾸려 소속 공무원 모두를 조사하기로 했고 부산과 충청북도 등도 개발 예정지에 대한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자체조사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큰 데다 조사를 하지 않는 곳도 있어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 제3자 투자나 또는 명의신탁으로 했던 거는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금 흐름에 대한 조사를 가지고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을 넘어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이 연루된 의혹도 속속 불거지고 있어 개발을 둘러싼 국민적 의심을 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LH 의혹 합수본의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경찰이 시흥시 의원과 광명시 공무원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실효성 논란 속에 검찰과 경찰은 고위급 한 라인도 구축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LH 의혹을 포함해 전방위 수사에 나선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 이를 총괄하는 경찰은 3기 신도시 관련 추가로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의원과 광명시 공무원 관련 수사에도 착수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고발장을 제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약 1시간 동안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조사단에서 투기 의심 대상으로 밝힌 LH 직원 20명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에 기관수사 의뢰도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검찰과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기관 협의회를 열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공언했습니다.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최승열 경찰청 국수본 수사국장 간의 고위급 한라인 등을 개설해 수사 방향과 영장 처리 등 필요한 협력 사안에 빠르게 대처하기로 한 겁니다. 경찰과 검찰은 철저한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에라도 몰수 추징 보전 신청과 청구를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넘긴 사건 중 검사의 수사 개시 가능 범죄를 발견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로도 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정부가 찾아낸 LH 투기 의혹 20건 가운데 11건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 시절 때 일입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변창흠 장관이 SH와 LH 사장일 때 유독 이 기관들의 청렴도 평가가 낙제점 수준으로 낮았습니다. 변 장관이 사장으로 오기 전에는 그나마 좀 나았던 곳까지도 말이죠.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장명훈 기자입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SH 공사 사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첫 삽을 뜬 고덕 강일주택지구입니다. 총 만여 가구를 공급하는 대규모 사업인데 지금의 LH 사태와 흡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SH 직원들이 이 사업과 관련해 각종 비위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6년 보상 업무를 하던 SH공사 직원 A씨는 보상 대상자의 이름이 자신의 배우자와 같자 이를 악용해 15억 원의 보상금을 속여 뺏었습니다. 다른 직원 B씨는 상가 입주권을 노리고 사업 부진에 토지 지분을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변 장관이 SH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인데 변 장관이 물러난 후 새 사장이 들어오고 나서야 관련 전수조사가 실시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SH공사는 2015년부터 3년간 최하등급을 받았습니다. 변 장관이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인데
공교롭게도 이후 청렴도가 2단계 올랐습니다. LH 사장으로 재직한 2019년에 LH 청렴도 평가는 전년도와 같은 4등급이었지만 부패 방지 시책 평가는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추락했습니다. 자체 부패 방지 노력이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변 장관의 관리 능력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지급 예정인 LH 사장 성과급에 대해 변 장관은 전액을 환원하거나 기부할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직원 땅 투기 의혹에 휩싸인 LH. 그동안 자체 감사는 제대로 했을까요? 감사원이 이미 10년 전에 LH의 자체 감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징계율도 고작 1.4%에 불과했고 비위 행위로 인한 회수율도 예산의 0.04%, 그러니까 0.1%도 안 됐습니다. 그럼 그 뒤로는 좀 나아졌을까요? 황재헌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감사원이 지난 2010년 실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LH가 자체 감사 기구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이 기구에서 1년 동안 징계를 내린 인원은 중징계 16명 등 전체 직원의 1.4%에 불과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비위 행위자로부터 추징 회수한 돈은 예산의 0.04%에 그친다고 꼬집었습니다. 약 60명에 달하는 감사 조직이 낸 성과로 보기에는 부실하다는 분석인데, 때문에 감사원은 자체 감사 능력을 당시 LH의 필수 점검 사항으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에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나아진 건 없었습니다. LH의 견책 이상 징계자 수는 2016년 13명, 2017년 20명 등을 기록했는데 총 직원이 10년 전 6천여 명에서 9천여 명으로 50%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인원 대비 징계 적발수는 급감한 셈입니다. 내부 징계에 관대한 이런 조직 분위기가 불법 투기를 부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택 관련 공기업으로서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 그것이 내부의 비위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체 징계를 강화하라는 지적은 2018년 국회에서도 제기돼 LH 측은 당시 감사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지만 감사실 인원은 여전히 2010년과 비슷한 6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황재헌입니다. 4월 재보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LH 사태가 민주당 의원들 땅 투기 의혹으로 번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비상이 걸렸죠. 그러자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이 이참에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조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도 해보지 뭐 300명 다라며 응수했는데 정말로 될까요? 주진희 기자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국회로까지 확대하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국회의원 전수조사라는 카드를 던졌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회의장님과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아랫물을 청소하려면 윗물부터 정화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곧바로 한번 해보자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뭐 한번 해보죠. 뭐 300명 다. 하지만 그 의도를 두고는 의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좀 뜬금없습니다. 자신들부터 전수조사하면 될 것이지 우리 당을 끌고 들어가는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저희들 피할 생각은 없지만은. 야당 반응을 접한 김태년 직무대행은 오후에 바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를 근내에 만나시거나 해서 제안을 드리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뿐 아니라 공직자윤리법 등 LH 사태 방지 5가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넘어 문재인 대통령 가족과 청와대 행정관까지 전수조사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가 진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LH 투기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민변과 참여연대에는 LH 직원들이 남양주와 판교 등에서도 투기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른다고 합니다. 끝도 없는 거죠. 그래서 공직자 투기를 막기 위해
투기 이익 몰수와 추징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처벌이라도 세게 해서 엄두를 못 내게 하자 이겁니다. 소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LH 직원들이 광명, 시흥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투기에 연루됐다는 제보가 여러 건 접수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양주, 판교 등 3기 신도시 지역뿐 아니라 대구, 김해 등 지방까지 포함됐습니다. LH 직원들이 대구 연호지구, 김해, 남양주, 왕숙, 판교 등에서도 사전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나 긴급 토론회에서는 공직자의 투기가 반복되는 건 투기를 처벌할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투기 이익은 반드시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투기적 이익을 환수하는 어떤 장치가 있어서 이런 거를 통해서 투기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어떤 제한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데요. 상당수의 LH 직원들이 차명으로 투기에 뛰어든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제3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한편 민변과 참여연대 측은 떠들썩했던 정부 합동조사의 한계가 분명했다고 평가하면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정부가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허용하기로 했죠. 문제는 백신의 물량 확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정부는 백신의 1, 2차 접종 간격을 현재 8주에서 10주로 늘렸습니다. 또한 고령자 중에서도 초고령자를 우선 접종하는 걸 검토 중이죠. 백신 보릿고개에 들어서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강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접종이 보류됐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이 허용됐습니다. 고령층에 대한 효능을 충분히 입증해주는 자료가 영국에서 발표되었고 우리나라도 어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영국 연구 결과를 보면 70세 이상 고령자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한 뒤 한 달 남짓 지났을 때 예방 효과는 60%에서 73%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요양병원과 시설에 있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37만 6천 명이 접종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다음 달 백신 공급량입니다. 방역당국은 협상 중인 얀센 백신이 4월에 공급될 수 있고 화이자 백신 50만 명분도 이달 중 들어온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모더나와 노바백스 백신 모두 5월에야 공급되고 추가 확보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50만 명분도 5월 말에 들어옵니다. 얀센 계약이 늦춰지면 4월엔 백신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까지 접종을 마친 사람은 50만 명. 2분기 내에 900만 명 접종이 목표지만 공급 상황에 따라 세부 접종 계획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걸까요?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살 여아의 친모가 구속된 20대 여성이 아니라 외할머니라는 DNA 결과가 나왔지만 외할머니는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20대 여성과 이 어머니는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다는데 그럼 20대 여성의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심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50대 여성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이 여성은 지난달 10일 경북 구미의 한 원룸에서 숨진 3살 여아의 친모. 애초 엄마로 알려져 살인 혐의로 구속된 20대 딸은 숨진 여아의 언니였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이런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딸이 낳은 날 딸이 맞아요. 전 딸을 낳은 적이 없어요. 경찰은 유전자 검사에서 친정어머니가 실제 엄마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딸과 같은 시기에 출산하게 되자 외손녀와 딸을 바꿔치기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관계가 좀 정상적이지 않고 이 사건의 이면에 뭔가 다른 있을 법하다는, 그래서 우리가 DNA를 채취해서 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하지만 친정어머니가 출산 자체를 부인하면서 외손녀의 행방은 찾지 못한 상태.
경찰은 친정어머니가 외손녀와 딸을 바꿔치기 한 이유와 외손녀의 행방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다며 흉기로 이웃을 협박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쿵쿵 소리가 들린다며 흉기를 들고 위층으로 올라간 건데 실제로 층간소음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해였던 거죠. 홍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찰차들이 한 건물 앞으로 도착하고 방검복을 입은 경찰들이 건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포승줄에 묶인 한 남성이 경찰에 연행됩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다며 흉기로 위층 주민을 위협한 40대 남성이 체포되는 장면입니다. 남성이 위층으로 올라오기 시작한 건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부터였는데 쿵쿵거리는 문소리가 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 전날에 한 서너 번 올라오시고 문 막 두드리고 일요일날 또 와서 엄청 또 화내시고 5번 온 것 같아요. 남성은 흉기를 든 채 여러 집을 돌며 소음을 냈는지 확인했고 자신이 아니다는 주민에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남성은 피해자의 집안에 들어가 확인한 뒤에서야 자신이 오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피스텔 측은 최근 들어 층간소음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해 남성은 이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되거나 오래 방치돼 견인이 돼도 차 주인이 찾으러 오지 않는 차량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나빠진 탓일까요? 1톤 화물차나 푸드트럭까지 생계형 차량이 제일 많습니다. 김명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견인차가 승용차를 싣고 견인 차량 보관소로 들어옵니다. 도로변에 2년 가까이 방치된 차량으로 보다 못한 주민이 구청에 신고한 겁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이미 포화 상태. 결국 이중 주차를 합니다. 이렇게 차량 사이로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로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 그야말로 중고차 전시장을 방불케 합니다. 주로 생계가 어렵거나 화물용 트럭들이 제일 많고요. 영업상 장사가 안 되는 경우 중간에 포기하는 차량들이 제일 많다고 보여집니다. 보관소 내 차량은 160대, 90% 가까이 방치 차량입니다. 대부분 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전화를 받더라도 발뺌하기 일쑤.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그 차 뭔 차인데? 장기간 방치하면 보관료의 과태료까지 50만 원 이상 물어야 하기 때문에 차주가 인수를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2년 전만 해도 한 해 방치 차량은 138대였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인근 폐차장까지 차량 보관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또 다른 견인 차량 보관소도 상황은 마찬가지. 차량이 희뿌연 먼지가 쌓인 채로 방치돼 흉물스럽기까지 합니다. 방치 차량을 폐차나 공매로 당장 처리하고 싶어도 절차가 복잡해 6개월 이상 걸립니다. 10단계 이상의 절차를 조금 서너 단계로 총해서 간소화시켜야지 보관소의 어떤 포화 상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화 상태를 넘어 주변까지 주차장으로 만드는 견인된 차들. 처리 절차 간소화 등 빠른 마련이 필요합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100% 실제 매물, SUV 한 대에 800만 원. 이런 광고 문구에 혹해서 중고차 구매하려는 분들 많죠. 대부분 허위 매물입니다. MBN 데이터팀이 분석을 해보니 중고차 매물 가운데 95%가 허위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적발 건수는 거의 없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김종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A씨는 지난 1월 중고차를 사려고 거래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싼 가격이 의심스러웠지만 무사고 차량의 100% 실제 매물이라는 말을 믿고 직접 매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매장에 도착하자 판매자는 사이트에서 본 차량은 침수 차량이라며 3배 가까이 비싼 차량을 강매했습니다. 미끼로 이제 거짓말을 한 거고 2천만 원 주고 산 차도 300에서 500만 원 정도 더 비싸게 주고 산 거더라고요. 상당히 황당했죠. 허위 매물로 꼬드겨 비싼 차량을 판매하는 수법인데
자동차관리법 57조 위반입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중고차 피해 상담 건수는 매년 9천 건에 육박합니다. 이 중 A씨 사례처럼 허위 매물에 의한 피해 사례도 매년 160건이 넘는데요. 지자체와 경찰에 접수되는 피해 사례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허위 과장 광고가 계속되는 건 판매자들이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대부분 솜방망이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딜러들은 지속적으로 허위 매물로 사기를 치고 다녀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뭐 걸려봐야 벌금 내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법이 물렁하다는 거죠. 자동차 거래에 대한 관리 책임이 지자체에 있는데도 허위 매물에 대해 단속하고 수사하는 권한이 빠져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저희 팀 차원에서는 그게 이제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허위 매물에 대한 단속이랄까요, 수사랄까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한계가 있고요. 지자체의 단속 권한을 확대하고 판매자가 허위 과장 광고를 하면 사업자도 함께 처벌하는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진단입니다. 허위 매물 그런 사례도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매매 종사자가 한 그런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도 사업자도 연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또 법률상 자동차 매매업자와 종사원 등 혼재돼 있는 직책을 단순화하고 자격 취득 요건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화제의 뉴스, 픽뉴스 시간입니다. 사회부 민지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첫 번째 키워드는 구정물 배추입니다. 김치 담글 때 쓰는 그 배추요? 그거랑 구정물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중국의 한 김치 제조 공장에서 찍힌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30초 길이밖에 안 되는 짧은 영상인데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네. 한 남성이 옷을 입지 않은 채 커다란 구덩이에 들어가 배추를 건지고 있습니다. 이 바닥엔 한눈에 보기에도 누런 구정물이 보이는데 이게 소금물이라고 합니다. 이 자신을 굴착기 기사라고 밝힌 남성이 당신이 먹는 배추도 내가 절인 것이라며 이 직접 찍은 영상을 올린 겁니다. 배추를 저렇게 하면은 당연히 위생적으로는 엉망일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맨몸으로 배추를 건지는 것도 문제인데 영상을 보시면 굴착기가 나오는데요. 이 녹이 쓴 굴착기로 배추를 건져 옮기면서 세균 감염의 우려는 더 큰 상태입니다. 심지어 이 중국 당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배추를 절이는 걸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합법이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아니, 저렇게 절인 배추가 우리 식탁에도 올라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식당에서는 중국 배추 많이 쓰지 않아요? 맞습니다. 이 중국산 배추가 국내산 가격의 3분의 1밖에 안 되다 보니 일반 식당에서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소비자들이 김치만 보고는 국내산인지 중국산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지난해 1월 식약처가 현지 실사를 나갔는데요. 중국의 제조업체 상당수가 위생 상태 불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이 없어서 이 업체명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런 환경에서 만든 음식이라는 걸 알면은 누가 먹겠습니까? 다른 얘기로 빨리 넘어갈게요. 다음 키워드 뭐 준비하셨습니까? 네, 두 번째 키워드는 7금 딱지입니다. 19금, 15금 다 들어봤지만 7금은 처음 듣습니다. 이건 뭡니까? 네, 디즈니에서 운영하는 동영상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 7세 미만 아동들을 위한 컨텐츠 목록이 따로 뜹니다. 원래는 이 목록에 있던 애니메이션 몇 편이 이 성인 아이디로 인증을 해야만 볼 수 있도록 바뀐 겁니다. 말 그대로 7세 미만 아동이 보기에는 부적합한 컨텐츠다. 이 7금 딱지가 붙은 겁니다. 아니 그러면 피터팬, 아기 덤보, 아기 코끼리 덤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어른은 안 볼 것이고 7세 미만이 못 보게 하면 누가 봅니까? 왜 저렇게 한 거죠? 이유가 간단한데요. 인종차별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 피터팬과 로빈슨 가족 등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유명한 작품들이 여기에 포함이 됐는데요. 유색 인종을 비하하는 단어인 레드스킨이라는 단어를 쓰거나 인디언 문화를 조롱하는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유해하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무심코 본 저런 컨텐츠들이 나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저럴 수 있겠네요. 성우가 다시 그런 단어들을 빼고 또 더빙을 할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 키워드 뭐 준비하셨습니까? 인터넷에서 아주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LH 패러디입니다. 내라고도 읽을 수 있어서 많이들 회자되고 있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내로남불, 내돈내산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내 혼자 산다 이런 패러디도 보셨을 겁니다. 네네. 네, 영화 내부자들의 포스터도 바뀌었는데요. 이 LH 부자라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영화 속 대사를 그대로 따라한 것도 있는데요. 한 여성이 그 남자는 차도 있고 집도 있어. 너는? 이라고 조건을 따져 묻는데 여기에 난 LH 다녀라고 한마디를 하자 이 남성과 커플로 이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작년이죠. 그 마스크 대란 때 넌 뭐가 있었어? 난 마스크가 있어라는 말이 있었었는데 비슷한 거죠. 네. 이렇게 또 소환이 됐습니다. 신직업 등급표라는 것도 나왔다면서요. 네, 한 유머 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요. 이 LH 직원이면 판사와 동급인 1등급입니다. 형제가 LH 직원이면 2등급, 부모면 3등급 이런 식으로 급수가 매겨집니다. 한 익명 게시판에 이 사촌형이 LH에 들어간 이후에 아파트 5채를 샀다 이런 글까지 올라오면서 이 같은 자조 섞인 풍자의 글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국민적 공분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고 봐야겠죠. 참 저런 슬픔, 화를 저렇게 또 유머스럽게 넘기는 우리 국민들도 대단합니다. 지금까지 민지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를 많은 사람이 시청하다 보니 매달 유튜브 주인공들 중에서 인기 순위도 나오는데 지난달에는 이 주인공이 1위부터 5위까지 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몽땅 가상 캐릭터들이었죠. 또한 아예 8명의 멤버 중 절반, 그러니까 4명이 가상 아바타로 이루어진 걸그룹도 있습니다. 현실과 가상의 세계가 모호해진 이 제3의 공간에 포커스앱에서 이동훈, 이상주 두 기자가 들어가 봤습니다. 지난해 데뷔한 걸그룹 에스파의 멤버는 4명이면서 8명입니다. 실제 멤버 4명에 아바타 멤버 4명이 따로 존재합니다. 데뷔곡 블랙맘바 뮤직비디오는 52일 만에 1억 뷰를 달성했는데 K-팝 데뷔곡 사상 최단기간 신기록입니다.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넘어선 메타버스를 배경으로 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아티스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아바타 멤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부캐나 아바타, 메타버스는 MZ세대에게는 이미 익숙한 개념입니다. 아바타 대표 플랫폼 제페토에는 약 2억 명의 가입자가 활동합니다. 얼굴 인식 기술을 통해 캐릭터가 된 나를 만들 수 있어 인기인데 직장인 강서연 씨는 가상현실 속에서 학창시절로 돌아갔습니다. 가상현실의 또 다른 나이다 보니까 그냥 저의 부캐를 만든다는 느낌으로 약간 10대 때로 돌아가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저만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걸그룹 블랙핑크 같은 K-팝 스타의 부캐도 활동하고 있는데 지난해 이 세상에서 열린 팬사인회에는 4,600만 명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걸그룹 있지는 한국관광공사와 손잡고 가상 한강공원에서 팬미팅을 개최했습니다. 가상 세계 이용자의 80%가 10대인데 이들은 사회적 관계 형성에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MZ세대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환경에서 친숙하게 자라난 세대이기 때문에 부캐라고 하는 그 어떤 자신의 존재가 멀티 페르소나 같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MZ세대가 주축세대로 부상함에 따라 부캐와 가상세계 역시 문화산업적으로 중요한 존재와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죽은 깨가 매력적인 릴 미켈라는 인스타그램과 틱톡, 유튜브를 합해 500만 명에 가까운 팔로워를 보유한 스타입니다. 노래는 물론 명품 모델로 활동하며 지난해 약 132억 원의 수익도 올렸지만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 인간입니다. 3개월 전부터 활동 중인 루이리 역시 현실에는 없는 가상 캐릭터 버추얼 유튜버인데 영상을 접한 많은 시청자들은 실제 사람으로 혼동했습니다. 실제 사람의 동영상에 AI가 생성한 가상 얼굴을 합성한 가상의 휴머는 그래픽 기술은 물론 데이터 처리와 초고속 통신망 기술 등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AI가 사용자의 취향, 주관적으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잘생겼다의 정의를 최대한 근접하게 이해를 하고 취향에 맞게끔 가상 얼굴을 출력해내는. 미국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3년 전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을 통해 미래의 가상현실 공간 오아시스를 그려냈습니다. 인종과 성별, 지역차별이나 신체 능력에 한계가 없는 그야말로 꿈 같은 먼 미래를 상상했지만 벌써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가상 얼굴 생성 및 동영상 합성 기술을 활용하면 AI가 이처럼 세상에 없는 사용자가 원하는 얼굴을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활력과 영감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상 공간과 캐릭터는 유토피아처럼 느껴집니다. 전문가들은 현실을 피하는 도피처가 되거나 AI 기술로 유명인을 합성해 범죄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기술에 따른 적절한 보완책도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모종의 소통을 하고 있다. 우린 서로 통했다. 야권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야권 서울시장 선거 주자들도 앞다퉈 이런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겠죠. 노태영 기자입니다.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대선 지지율 조사 결과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지사와 오차범위 내에서 선두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전 총장의 인기가 높아지자 야권 서울시장 후보들이 저마다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학부모 간담회를 가진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윤 전 총장과 비록 간접적으로 소통하고 있지만 단일화 이후 얼마든지 만나볼 수 있고 협조할 수도 있다며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윤 전 총장과 언제든 소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당에도 친분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접촉은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당 지도부의 공식 접촉은 윤석열 총장의 이 뜻에 딸렸다고 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측은 윤 전 총장과의 연대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민주주의 그리고 또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전화를 하거나 만날 수 있겠죠.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SNS에 윤 전 총장이 새로운 세력을 결집해야 한다고 조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한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LH 의혹 수사와 관련해 변창흠 장관에 대한 경질 여부에 대해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LH 사태가 선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는 거죠. 단일화 협상에 나선 야권은 오는 19일에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관훈 토론회에 참석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LH 사태를 두고 공직을 이용한 부당이득을 몰수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어 필요하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경질 여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며 단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계적으로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 박 후보는 검찰이 LH 수사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것에 대해 옳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더 공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못하고 지금 뒤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단일화에 나선 야권은 2차 실무 협상을 갖고 19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합의 본 거는 19일 날 발표하고 여론조사는 17일, 18일 날 실시하는 걸로 그것까지는 저희가 오늘 합의를 봤습니다. 토론의 횟수, 그리고 토론의 방식, 그리고 여론조사에 대해서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여러 가지 합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양측은 내일 오전에 다시 만나 여론조사 방식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오늘 바깥 경치 보기가 힘드셨을 겁니다. 초미세먼지가 엄청났거든요. 당분간 이 초미세먼지가 계속된다니 이번 주말까지는 바깥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오늘 낮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입니다. 안개가 깔린 것처럼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쾌청하고 시야도 상당히 넓고 잘 보이고 그랬는데 오늘은 아주 시야도 안 좋고 또 목도 칼칼하고. 초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서울 시내엔 물청소차도 등장해 도로 물청소를 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초미세먼지는 세제곱미터당 100마이크로그램 이상으로 매우 나쁨 기준치를 훌쩍 넘겼습니다. 수도권 지역엔 올봄 들어 처음으로 시행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일까지 연장됐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금지됐고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과 건설 공사 현장은 운영 시간이 단축됐습니다. 전국 석탄 발전소 가운데 21곳은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충청권과 호남 일부 지역도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고기압권에 우리나라가 지금 들어가 있어서요. 바람 이동은 작은데 국내에서는 계속 발생이 되니까. 중부 지역 하늘을 답답하게 만든 초미세먼지는 다음 주 초반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쿠팡의 공모가가 주당 35달러로 정해졌죠. 기업 가치는 우리 돈으로 72조 원, 네이버를 넘습니다. 쿠팡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의 주식 공모가가 35달러, 우리 돈으로 4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쿠팡의 시가총액 72조 원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이어 세 번째기도 합니다. 국내 증시 상장 때보다 기업 가치를 높이 평가받은 건 쿠팡의 시장 지배력과 성장성이 고려된 걸로 보입니다. 언택트 시대에 노하우라는 역량이 집적된 기업에 대한 또 관심, 글로벌 시장에서도 쿠팡에 대한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기대가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7조 원,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은 투자 시의 6.6배인 23조 원의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쿠팡이 이번 기업 공개로 확보한 5조 원의 실탄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누적 적자가 4조 7천억 원에 이르는 쿠팡으로선 사활을 건 제2의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의 아파트에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 투명 페트병만 이렇게 하는 걸까요? 분리배출된 투명 페트병은 옷이 됩니다. 재활용 과정과 올바른 배출법, 강영화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경북 구미의 한 공장. 옷감을 짜는 데 이용되는 원사가 여러 갈래로 이어져 나옵니다. 원사의 원료는 다름 아닌 투명 페트병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아파트에서 시행 중인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는 올해 말부턴 단독주택으로 확대됩니다. 투명 페트병은 어떻게 재활용되는 것일까? 컨베이어 벨트 위로 버려진 페트병이 계속해서 운반됩니다. 원통에 들어가 뚜껑과 라벨을 제거한 뒤 분쇄와 분리, 세척과 선별 작업을 거칩니다.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면 투명 페트병은 미세한 조각 형태의 플레이크로 변신하는데요. 플레이크는 옷을 제조하는 원사나 각종 용기의 원료가 돼 고품질의 재활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통상 투명 페트병 7개면 반팔 티셔츠 1장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투명 페트병이 옷으로 재탄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물질이 섞이면 제조 과정에서 끊어져 장섬유로 활용되지 못합니다. 이물이 이제 없애야 되죠. 분리 배출할 때 깨끗한 병이 들어와야지 저희들도 이렇게 장섬유를 쓸 수 있는 거고요. 이물질을 막기 위해 세척은 물론 페트병을 찌그러뜨린 뒤 뚜껑을 닫아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페트병이 원상태로 다시 부풀어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개를 닫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이나 테이크아웃 용기는 무색일지라도 품질이 다른 만큼 투명 페트병과 함께 버려선 안 됩니다. MBN 뉴스 강용우입니다. 바다에서 원유나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저장하는 선박은 수주를 했다 하면 조 단위입니다. 불과 7, 8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 조선사들이 세계 시장을 선도했었죠. 하지만 국제 유가 하락으로 수주가 급감하면서 조선사의 기술력은 사장되고 중소기업들은 퇴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유나 천연가스를 생산, 저장하고 하역하는 설비를 갖춘 FPSO입니다. 한대 금액이 수조 원에 이릅니다. 심심치 않게 들리던 우리 조선사들의 수주 소식은 어느새 가뭄에 콩나듯 급감했습니다. 안반에서 원유를 뽑아내는 셰일 혁명이 시작되고부터입니다. 2014년 하반기에 유가 급락하고 그러면서 시장이 죽었죠. 셰일가스 개발되면서 대체 에너지 시장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래서 축을 시켰다 그러고.
570만 제곱미터 부지에 걸쳐 해양 플랜트 국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던 거제시에 가봤습니다. 지난 2014년 이곳은 국가 산단으로 지정됐지만 보시는 것처럼 공사는 시작도 못한 채 땅을 놀리고 있습니다. 30개 중소기업이 입주를 희망하고는 있지만 아무 기약도 없습니다. 지연되고 있는 상계. 사업 금액이 몇 조가 들어가는데 업체들을 보면 영업 실적이라든지 크지 않고. 정부는 산업단지 축소나 대기업 유치를 보완책으로 제시하지만 거제시는 사업을 무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누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뭘 합니까? 올해를 이겨낼 수 있도록 조선소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찾아주고.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사업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수소나 암모니아나 이제 이쪽으로 많이 돌아서고 있거든요. 저희는 일단 그런 시장 쪽에 이제 진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수출 효자였던 해양 플랜트 산업의 역량을 살려나갈 묘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1980년대 수용자들을 가두고 강제로 노역을 시켰던 형제복지원 사건. 검찰이 비상상고한 이 사건을 대법원이 32년 만에 들여다봤지만 기각 결정을 내리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그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는 건 아니라면서 말이죠. 왜 이런 판결이 나온 걸까요? 김지영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울부짖으며 대법원을 나오는 한 남성이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합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한 거! 한 여성은 벽에 기대앉아 눈물을 흘립니다. 대법원이 불황자 수용을 명분으로 감금과 강제 노역 등을 시킨 고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장에 대한 비상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비상상고는 확정 판결에 법 위반이 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구제 절차입니다. 지난 2018년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로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은 위헌적 내무부 훈령에 따른 불황자 수용은 불법이라고 보고 비상상고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찰이 법리를 오인해 잘못 적용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비상상고의 사유가 되는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가 무죄 판결을 받은 근거는 검찰의 비상상고 근거가 된 내무부 훈령이 아니라 형법 20조인 만큼 위법성을 따질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진실화해 과거사위를 통한 진실규명과 정부 조치로 피해자의 아픔이 치유되기를 바란다며 형제복지원 사건 자체에 대한 판단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국가로부터 충분한 위로와 보상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대법원의 판단의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정부 과거사위의 재조사가 진행되면 피해자들은 국가 차원의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이 올해 한반도에 탄도미사일 방어 무기를 2개 추가 배치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미 배치된 무기와 추가 배치될 2개의 무기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자가격리가 해제된 추신수가 상견례를 갖고 SSG 선수단에 본격 합류했습니다. 추신수는 경험하러 온 게 아닌 우승하러 왔다며 당찬 각오를 밝혔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2주간의 자가격리를 마치고 부산 사직야구장에 추신수가 도착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동경해온 사직야구장을 맞이한 추신수는 벅찬 소감을 전했습니다. 또 사직야구장에 들어오는 순간 내가 여기서 야구의 선수 꿈을 키웠던 곳이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뭉클한 마음 들었습니다. 텍사스 유니폼에서 SSG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추신수는 환영을 받으며 선수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특히 자신의 상징과도 같은 등번호 17번을 양보해준 이태양에겐 수천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선물로 주며 통 큰 인심을 보였습니다.
이태영 선수가 아무런 그런 감정도 없이 정말 잘 이렇게 양보해줘가지고 그런 고마움에서 나이 40에 처음으로 KBO 리그에 도전하는 그의 각오는 역시 추신수다웠습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 그냥 한국 야구를 경험해보겠다 그런 생각으로 온 게 아니고 이기러 왔습니다. 이기러 왔고 우승하려고 왔기 때문에. 추신수는 다음 주 삼성과의 연습 경기부터 경기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오늘 종일 짙은 미세먼지로 하늘이 잿빛이었습니다. 내일도 서쪽 지역을 따라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올해 최악의 대기질을 보였던 오늘과 비교했을 때보다는 조금 나아지겠지만 그래도 내일 수도권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충청을 따라서도 종일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보다 먼지 농도가 조금 나아지는 것은 밤부터 전남을 시작으로 내리는 봄비 때문인데요. 제주와 전남부터 시작된 비는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제주 산지에 최고 80mm 이상의 꽤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전국에는 5에서 많게는 60mm가량입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중부지방 대부분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11도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남부지방에 내리는 비는 내일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녁부터 영남 해안을 따라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오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모레 새벽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모레 아침에는 기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며 꽤 쌀쌀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무렵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